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감사원 감사연구원 디지털 감사연구팀 연구관 이혜승입니다. 오늘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이슈 및 감사의 대응을 주제로 한국통신학회와 감사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한국통신학회의 허준 학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학회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연구와 화학 양성에 힘을 쏟고 계시고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개회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연구원의 공공감사 포럼에 한국통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통신학회가 공공 포럼에서 감사연구원과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공동 주최하게 됐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감사연구원에서 연락을 주셔서 한국통신학회와 여러 가지 다각도 면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통신학회는 3만 명 정도 회원이 되는 ICT 분야의 국내 최대 학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많은 연구비와 국가 재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연구에만 주로 관심이 있지 그 연구비의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디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맡으면서 고려대 연구비 전체의 관장과 감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ICT 연구자들도 감사 혹은 공공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고맙게도 감사연구원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작년에 있었던 통신학회 행사에서 저희가 한 2,000명 모이는 행사에서도 감사연구원에서 공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을 또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한국통신학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신상훈 연구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시는 네 분의 발표자께도 감사드립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통신학교도 많은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가 있습니다. 공공감사 부분에도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공공감사 포럼 개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준 학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신상훈 감사연구원장 직무대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연구원장 직무대리 신상훈입니다. 한국통신학회와 감사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5년 제2회 공공감사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통신학회 허준 학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김선우 교수님,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 혁신과 전환을 통해 우리 사회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혁신의 편익을 확대하고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감사원 역시 정부의 인공지능 혁신과 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 미흡한 점이 혹시나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감사 업무 자체의 AI 혁신과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GAO 등 세계 최고 감사 기구에서도 AI를 활용한 감사 위험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어널리틱스와 같이 감사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지원하고 자동화하려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감사연구원은 2016년부터 공공감사 포럼을 개최해서 학계의 이론적, 기술적인 지식과 실무 감사 전문가들의 현장의 체계적인 지식을
상호 공유 발전시켜 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감사연구원이 한국통신학회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포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이슈 및 감사의 대응을 주제로 학계와 감사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실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은 정부와 감사원이 인공지능 혁신과 전환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통신학회와 감사연구원 직원분들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연구원은 학계와의 교류 협력에 힘쓰면서 정부와 감사원의 공익을 위한 혁신의 길을 함께 찾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김정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방금 들으셨다시피 생성형 AI 활용 및 신뢰성과 안정성입니다. 이미 생성형 AI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그 학계에서도 제가 이제 어느 날 수업을 마칠 쯤에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교수님, 제가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GPT에 한번 넣어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응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제가 그 친구의 그 질문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이렇게 단편적인 접근으로 질문을 했더니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는 또 다른 그런 설명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이게 그 오해의 여지가 있겠다. 잘못된 정보가 전파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생성형 AI가 어떤 식으로 활용돼야 하고 또 어떤 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가 그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 개요 및 기술 기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공공 부분에 활용되고 있는 예시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성형 AI의 리스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시대에 감사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과 또 새로운 과제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최근 이제 여러 분야, 특히 이제 공공 분야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챗 GPT라든지 클로드, 제미나이, 미스트럴 AI와 같은 다양한 LLM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자연어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응답의 품질 그리고 범용성 이런 것들이 하루가 달리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원 응답을 자동화한다라든가 또 통계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문서에 초안을 작성해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인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끔 가다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환각 현상을 일으켜서 이게 실제로 없는 일인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향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때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미리 대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감사기관 및 공공부문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하는가 또 통제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를 간단히 정의를 하면 인간의 지시, 대표적인 게 프롬프트 입력이 되겠죠. 예, 인간의 지시 입력을 받아서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형 AI 하면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주요 기술들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죠.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장 속에서 문맥을 이해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 간의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해서 전체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그런 신경망 구조가 되겠고요. LLM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억 또는 수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언어 모델로 현재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 LLM 내부를 구성하는 신경망 구조가 이제 대표적인 게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피드백을 활용한 강화학습 기법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LLM 모델에다가 사람들이 다양하게 피드백을 제공해서 프롬프트도 하나의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AI 모델의 응답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유형을 동시에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통합 모델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성형 AI 모델을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분야, 특정 업무에 맞게 우리가 미세 조정을 하게 되면 범용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는 그런 모델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성형 AI가 공공 분야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및 민원 분야입니다. 정책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대량의 그 여러 사례들을 검색해서 이제 정책의 방향을 잡기도 하는데 유사 정책 사례들을 빠르게 검색하고 또 정리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단순히 이제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도출해서 정책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야로 민원 응대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분야는 이제 너무나도 많이 잘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AI 기반 챗봇이 24시간 민원 응답을 해줌으로써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 저게 이제 영국에서 발표된 민원 관련된 앱인데요. 저 앱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시민이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어떤 뭐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던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던가 그런 일을 발견했을 때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진을 이 앱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뭐 그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걸 통해서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GPS 정보, 기지국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민원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민원이 발생했는가를 탐지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가 이미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면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민원을 어느 부서에 보고해야 하는가 이것부터 이제 고민이잖아요.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다 깔끔하게 해소해주는 그런 훌륭한 앱으로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 및 통계 분야인데요. 보통 이제 법령 검토를 할 때 굉장히 방대한 양의 판례 그리고 조문 문서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여러 문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쟁점이 뭐냐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도출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해주는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통계 해석 분야인데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통계 자료들을 빠르게 해석해서 이걸 이제 자연어 형태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밑에 나와 있듯이 2024년 2분기 고령자 실업률이 증가한 주요 원인을 알려줘 라고 하면서 그간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함께 업로드를 하면 A 산업 구조 조정과 인구 고령화 가속화가 그 주요 원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저러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도출한 거야? 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유용한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할 때 단순히 그 결과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는가 이렇게 서로 이제 질문을 질의응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밑에 나온 그림은 이제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법규라고 하는 것이 공급자 입장에서 쓰여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고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그 언어를 번역하는 것처럼 공급자 입장으로 쓰여진 법규를 사용자 입장으로 자연스럽게 변환해서 제공을 해준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그 법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도 생성형 AI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고 예측 분야입니다. 여러 그 행정부서에서 주기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간에 어떠한 그 일들을 해왔는가를 정리해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그간 했던 일들을 쭉 입력을 하고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해줘, 요약해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실적 보고서 이런 자동 초안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런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그 담당자들에게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가 있는데 각각의 수신자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이런 맥락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개별 메시지를 구성해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게 발전을 해서 구글 I/O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각 사용자의 어떤 어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모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메일도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는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분석입니다. 시계열 기반의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나서 향후 정책,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를 한번 예측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면 밑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2025년까지 정책 A를 유지하면 청년 고용률은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결과를 이제 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의하실 점은 저러한 수치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저런 결과를 도출했는가를 여러 번의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허용 가능하면 그대로 이제 저 수치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뭔가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하면서 응답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밑에는 이제 기재부에서 활용한 그런 사례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고용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두 장이 넘어가서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생성형 AI가 장점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점도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신뢰성 관련된 이슈인데요. 신뢰성 관련해서는 가장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 환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진짜처럼 이렇게 이제 답변으로 내놓는 경우가 초반에 특히 심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통계기관의 자료를 인용한다라든지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보완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환각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일관성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매번 다른 답변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모델마다 다른 답변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 국가는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동일한 국가를 알려줄 텐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은 사실 질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도 기준, 어느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질문을 던져줘야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신 데이터가 누락되었을 때는 아무리 질문을 해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모델을 사용할 때는 어느 연도까지 데이터가 활용됐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편향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인종, 성별, 정치적 편향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직업 추천에서 간접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정성 이슈입니다. 안정성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요. 스팸이나 피싱 이메일, 그리고 가짜뉴스, 범죄 모의 대화, 저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스크리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생성형 AI를 쓰다 보면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문서를 다루게 될 텐데 그때에 각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주소 혹은 이메일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결과물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해킹이라는 그 이슈가 있는데 공격자가 시스템 명령을 우회해서 부적절한 출력을 유도하는 그래서 해킹 방법을 알려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생성형 AI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런 이슈들이 저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단조치 우회 문장을 생성해줘라든지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많은 부분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 요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필터링을 통해서 저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민감한 키워드나 개인정보, 혐오 표현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그것을 이제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후 검증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출처, 아까 할루시네이션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조한 그런 정보들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들이냐, 출처를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겠고요. 저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비로소 이제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폐쇄형 모델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관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민감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모델을 폐쇄형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AI 감사 로그 관리인데요. AI 모델을 사용한 사용자의 입력 출력 기록을 별도로 저장해서 사후 점검에 활용하거나 또는 그 AI 모델을 활용해서 만든 결과물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용한 이력을 추적해서 이제 문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대응 방안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다중 안정성 계측 설계가 바로 그러한 접근입니다. 모델 입력, 그리고 결과물 생성, 출력 전 과정에 대해서 다단계로 검열을 하고 또 안전성을 보장하는 절차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미 여러 기관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각 부서 레벨로 가이드라인이 또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책임주체 명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AI가 만들어낸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것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담당자에게 있음을 정확히 우리가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윤리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윤리 관련된 교육,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I를 도입하기 전에 사전 영향평가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또한 도입한 후에 어떤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평가하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운영에서도 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AI를 운영할 때 분기별로, 연도별로 평가를 하고 또 수시로 평가를 해서 이러한 그 모델이 적정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혹은 문제가 있진 않은가, 보완이 필요하진 않은가,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장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AI 활용 가이드 관련해서 지금 해외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유럽 연합에서 내놓은 그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미국의 경우에 리스트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가 23년도 1월에 발표되었고요. 영국에서는 ICO에서 AI 및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고, 유럽 연합에서는 AI 법안이 통과되어서 저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적용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도 있는데요. 국정원에서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23년도 6월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방통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는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 2.0 버전을 지난 4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초거대 AI가 생성형 AI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각 부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가이드라인 참고해서 이제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또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가, 새로운 그 감사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AI 적정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이제 도입하는 목적과 어떤 식으로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책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적용의 실효성과 활용의 타당성, 저런 것들을 이제 전후 양 시점에서 모두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슈가 됐던 그 개인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법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출력물들에 대한 법적 책임 등 저런 것들을 이제 다 검토를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AI 시스템을 각 기관들이 구축을 하게 될 텐데, 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운영 비용 산정의 기준, 그리고 사용 내역,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과다 책정은 되지 않았는지,
또는 뭐 유사 사업과 중복 투자가 되진 않았는지 저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줘야겠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런 부분은 이제 너무 초기에 과도하게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그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 부분에 있어서 다소 위축될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제 감사를 하되 이제 점차적으로 이쪽 분야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부분도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AI 감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그 기술 관점에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행정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이 함께 코워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부 AI 교육도 당연히 이제 필요해지겠고요. 외부의 어떤 AI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감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AI를 활용하는 것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일 텐데 그 AI 활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를 했었잖아요. 앞에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처리를 하기보다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전에 탐지를 하는 이런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 체계도 상시로 주기적으로 최소한 주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위험 징후를 조기 감지하고 또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감사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의 감사 방식이 대체로 이제 서류 기반 그리고 절차 중심, 그러니까 절차를 중요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을 진행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제 사후 적발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디지털 기반의 행정이 확대되고 시스템 측면에서 통제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정책이 낳은 효과 그리고 이제 AI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 이런 것들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성과 감사가 반드시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그 결과물이 문제가 있다 이런 오류 지적을 넘어서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적 감사로의 전환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사전 진단을 하고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를 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도 감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AI 모델들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시스템 전 과정에 대해서 통합적 점검을 감사 측면에서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관점은 시스템 감사입니다. 정책 기획에서 집행, 평가 전 과정을 통합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편적인 적발보다는 이제 구조적 원인 그리고 개선 중심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보다는 어디에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 저런 것들도 이제 단순히 사람이 결과를 내놓기보다는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부분을 감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기반 감사 그리고 성과 중심의 감사 체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 AI 성과 지표라는 것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그 AI 모델을 활용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물이 낳는 영향,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입 지표라는 것은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 데이터라든지 컴퓨팅 파워, 그다음에 인력, 이러한 자원에 해당하는 지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의 과정 지표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 과정에서 중간 산출물이 나올 텐데 이러한 산출물 또는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산출 지표는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 바로 나오는 결과물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데 필요한 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 지표는 이러한 그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효과,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지표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생성형 AI 시대의 감사의 방향성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AI의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적용성,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 편향성, 그다음에 예산 활용 측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감사 대상 요소에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규정이나 절차 중심 감사에서 성과나 효과, 영향 중심 감사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단순한 이제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적 측면 그리고 분석적 측면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 전 과정에서 통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 상시 모니터링이라든지 리스크 감지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만약에 AI 모델을 써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분석이 되어 있는데, 문제 발생 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책임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복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저런 사후 대응 프로토콜, 그 다음에 구제 체계 저런 것들도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문을 좀 받도록 할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지요? 네, 저기 질문. 네. 네, 저 사회부였던 디지털 감사연구팀의 이혜승인데요. 저 마지막 부분에 좀 앞에 이제 좀 하나만 앞에 마지막 제일 강조해 주셨던 게 신뢰성 훼손 시 대응을 위한 사후 책임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 저희 또 공공부문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에 대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사실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원이라서 더 저런 측면에 더 관심이 많아야 하고 또 관심이 있기도 한데, 혹시 발표자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연구를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사례 생각나시는 거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발표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다른 분야에서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통신학계에서 많은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통신 분야에서는 이제 통신 분야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6G에 이제 AI 기술을 적용하려고 많은 표준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통신 시스템에 적용될 때는 반드시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디폴트 기술이 있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디폴트가 있고 그 다음에 AI 모델을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로 돌아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추가 학습을 해서 이 모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AI 모델을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공공 부분에서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제 활용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앞으로 영원히 쓰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AI 모델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요거는 부문마다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은 부분 같아서 이 정도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럼 뭐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예, 예. 사실 저는 사업적인 책임 체계라고 하는 거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네, 맞습니다.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결국 크게 보면 데이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알고리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휴먼 에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결국 AI 자동화라고 하는 것에 발생될 문제의 원인을 네, 우리가 현재 기술적으로 네, 찾아나갈 수 있는 네, 네, 일종의 문제 발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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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발전 수준인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찾을 수 있는 네, 네. 기술 전문가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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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십니다. 그게 사실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그래서 이 AI 모델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 사용자 로그 같은 그런 기록들을 다 남기고요. 입출력에 대한 정보도 다 남기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입력을 잘못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AI 모델이 편향된 출력을 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후에 다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로 데이터 형태로 모을 수도 있고 정말 자연어 형태로 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사를 위해서 어느 레벨로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인가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표준화해 놓고 그런 데이터들을 쭉 수집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들을 열람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또 어느 사용자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시스템 자체를 구현할 때 네,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네, AI 디자인과 네, 이런 감사 감독 전문 기관에서 네, 들여다보는 이제 AI에 대해서 네, 문제 발생을 대응하는 시스템이 네, 좀 균형 있게 디벨롭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좀 사업 부서 중심으로 네. 시스템이 네, 디자인되고 개발되는 측면이 많아서 네, 지금 사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시스템을 보강하고 이거를 네, 네, 사후적으로 한다면 좀 늦을 것 같거든요. 네, 공공부문 맞습니다. 투자를 할 때 네, 사업 집행의 관점과 네, 감독의 관점이라는 게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네. 현재 실제 이런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균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이게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하는 입장에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각 부문에서. 근데 이제 감사 입장에서는 개발이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도 조금씩 이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모델을 동시에 쓰면서도 감사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GPT를 쓰는데, GPT를 예를 들면 GPT를 쓰는데 각 사업 부서에서 GPT를 써서 만든 결과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감사 부서에서 동일하게 쓴다라고 하면
아까 뭐 예를 들어 편향성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감사 입장에서 내가 그 어떤 특정 소외계층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입력을 막 해보는 거죠. 이러한 결과물이 있는데 이 결과물이 이러한 소외계층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물이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유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검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해 주신 김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와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김우균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우균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37기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감사연구원 그리고 한국통신학회에서 주최하시는 이런 훌륭한 포럼에 제가 발표자로 설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쪽 분야이고 그 이슈하고 동향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개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종에서 그 저희 법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는데 저작권 미디어 콘텐츠 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 제가 또 그 이제 예전에 한참 유행이었던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저희 법인에서도 이 팀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거기 또 팀장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할 때 항상 제가 뭐 강연이나 이제 이런 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이제 저작권이 되게 쉽게 많이 들어보시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이 법리 구성이나 이런 걸 좀 잘 모르시고 이런 경우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조금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왜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이제 김정현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생성형 AI 관련된 리스크에 관해서 저작권 이슈는 저한테 이렇게 좀 미리 좀 양보를 해주신 게 아닌가. 아까 발표에서는 저작권 문제는 이제 좀 생략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생성형 AI가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작권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의 이제 학습하고 이 만들어진 생성형 AI가 산출해내는 생성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산출물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 저작권 침해를 얘기하려면 산출물들이 약간 저작물성을 띠는 뭐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뭐 영상이라던가 어문이라던가 뭐 이렇게 흔히 우리가 저작물로 분류하는 이런 것들을 산출해 냈을 때 뭐 이런 것들의 저작권을 누구한테 귀속을 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혹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작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저작권법에서 어떤 식으로 저작물, 저작권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2번에 보시면 저작자라고 해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니까 자라고 하면 보통은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이 사람하고 법인, 이 의제적으로 해서 법인한테도 인격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하고 법인이 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사실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여기 나와 있는 저작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생성형 AI가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생성형 AI가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많이 논의가 됐었고 지금도 뭐 끝난 이슈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서 걸려가지고 생성형 AI가 사람이나 법인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주 형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권리 의무의 주체는 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한테나 줄 수 없겠죠. 우리 집 강아지한테 뭐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걸 부여할 수 없듯이 생성형 AI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입법이 없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저작물을 창작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 창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창작에 관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만 저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저작자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저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생성형 AI는 어쨌든 학습을 거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것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냐? 라는 문제도 또 제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그림이나 음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향유하고 느끼고 잘 만들었다. 이거 공감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이 저작권을 가지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생성형 AI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생성형 AI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생성형 AI가 학습을 하려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의 얘기들 반복해서 이제 듣고 따라해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생성형 AI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어떤 학습 소재를 학습을 시켜야지 이제 성과가 날 수 있는데 그 훌륭한 학습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유명한 저작자들의 저작물들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저작자의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동의를 받지 않고 학습 대상으로 삼아서 AI를 학습을 시켰을 때 이와 같은 학습 행위가 저작권 침해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부분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이 저작권 법리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라는 것이 저작자의 개념 지표다라고 보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이디어나 소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생성형 AI에 프롬프트 입력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한테, 챗GPT한테 뭐 겨울 풍경과 관련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아이디어나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뭔가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었을 때 그 그림에 나타난 표현들에 대해서 그 저작권을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한테 줄 것이냐. 사실은 저 판례를 보면 그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그 정도로 입력한 행위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디어하고 표현을 구분해서 우리 저작권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표현만 보호를 한다. 이것이 아주 독트린처럼 아주 강력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따가 말씀드릴 지브리풍,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 법리를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보신 그림들인데 요새는 저렇게 그 프롬프트를 저렇게 한 문장을 딱 입력하면 이렇게 양질의 그림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바로 도출이 되고 있죠.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다라는 예시고요. 동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진을 던져놓고 이거를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라고 얘기를 하면 저렇게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것이 이 언론에서도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느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작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브리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브리라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의 그림체, 화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화풍이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것을 한 사람한테 독점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허락을 구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고흐의 화풍을 다른 사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결론이 되겠죠. 근데 저렇게 지브리에서 항상 써왔던 이 화풍, 뭐 그림체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지브리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렇게 유사하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겨서 지브리한테 항상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 문제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특정 화풍이나 특정 뭐 그림체나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저작권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그냥 저렇게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는 거냐? 저작권 측면에서 보면 이를테면 지금 저기 아이유 씨하고 박보검 씨가 저런 그림으로 변환이 됐는데 지브리의 여러 애니메이션 중에서 저런 장면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특정한 화풍을 비슷하게 지브리가 그렸다면 이렇게 그렸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애니메이션 중에 저런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여자 주인공, 저런 남자 주인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표현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화풍의 복제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저작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복제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저게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는 챗 GPT한테 사진을 던져주면서 지브리 풍으로 한번 만들어 줘봐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죠. 제가 지브리의 실제 애니메이션 장면과 똑같은 걸로 만들어 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프롬프터를 그렇게 입력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학습 단계에서의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AI가 생성해낸 이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느냐 생성물의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의 입법 동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생성형 AI라고 하기는 좀 최근에 얘기인 것 같고요. AI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I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 학습을 시키려면 부득이 양질의 저작물을 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이해하고 있고 합의가 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EU에서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이 AI를 개발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생성형 AI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거를 이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을 AI 개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만 않으면 쓸 수 있다. 써도 침해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고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저작권법을 개정을 해서 생성형 AI를 개발할 목적으로 이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취지로 입법을 해서 지금 저게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저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자,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거나 할 때는 그 해당 저작물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우리가 감상하고 향유하고,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불법 복제물을 배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향유하도록 할 목적으로 복제나 전송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는 것인데,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목적으로 일어나는 복제나 전송은 어떻습니까? 생성형 AI가 이거를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성형 AI 개발 업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이유는 저작물에 나타나 있는 패턴을 익히게 할 목적이다. 똑같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재현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기존에 나타나 있는 저작물에서 패턴들을 학습을 해서 그럴듯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나 전송은 그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익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복제나 전송 행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본 저작권법이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도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이 됐었는데, 일본 저작권법과 동일한 취지의 저런 그 법안들이 생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회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챗GPT가 등장하면서, 사실 이제 그 이전에는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창작자 단체들 입장에서는 생성형 AI가 아주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때문에 더 이상 우리한테 일이 안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지금 예전에 EU나 일본에서 저렇게 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창작자들이 AI가 설마 이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창작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AI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AI 학습용으로 들어가는 저작물, 이거를 복제 전송하는 거를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창작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법안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한다라는 조항은 두지 않고 있고, 지금 여러 소송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소송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정 이용입니다. 공정 이용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있는 개념인데, 일단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저작물에 관해서는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돈을 내라는 얘기죠. 그 허락을 구해서 복제하거나 전송을 해야 되는데, 허락을 구하지 않고 복제나 전송 행위를 하면 일단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 저작권 침해가 예외적으로 책임이 면해지는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 조항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공정이용 조항입니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을 했더라도
그것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는 침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조항이고요. 이것은 이 일반 조항의 특성상 붙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가지고 소송을 붙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내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 저작권 이슈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침해가 안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해입니다. 라는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정이용 조항인데 이것은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캐나다도 있고 뭐 지금 호주도 있고 여러 소송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창작자들과 AI 개발사들의 싸움이고 창작자들의 주장은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했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고 나한테 손해배상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요 밑에 세 가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사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공정이용이 왜 설득력 있는 항변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고는 게티 이미지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미지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게티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에는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도 있고 권리 관리 정보도 있고 이 캡션하고 제목하고 설명까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생성형 AI의 학습 소재로 쓰기에 최적의 소재입니다. 이 분류가 다 돼 있거든요. 설명도 돼 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스테빌리티 AI에서 이 허락을 받지 않고 게티 이미지의 사진을 학습을 했다라는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스테빌리티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림을 봤더니 여기에 워터마크가 박혀 있어요. 게티 이미지스라고. 그러면 학습을 했다는 건 이 빼박 증거가 이제 된 것이고, 그러면 일단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된 건데, 그럼 어떻게 면할 것이냐? 그러면 남아있는 건 공정이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공정이용이 이게 되느냐?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오픈 AI 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공정이용 조항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공정이용이 성립하려면 크게 네 가지 요소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라고 해서 이 저작물을 이용을 할 때 목적하고 어떤 형태로 이용을 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미국 판례는 이게 트랜스포머티브라고 해서 변형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저 요건이 공정이용 쪽으로 확 넘어간다. 트랜스포머티브 유즈라면 공정이용 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트랜스포머티브라는 게 뭐냐?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거나 뭐 특별한 목적이나 다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처음 거를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뭐 이런 애매한 말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트랜스포머티브 하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일본 저작권법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면서 저작물을 학습할 때 학습의 목적, 캐릭터가 어떻습니까? 캐릭터는 저작물의 표현을 소비나 향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표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을 익히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캐릭터가 다르다, 성격이. 목적이 다르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목적도 표현을 향유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저작물을 뭐 복제하는 것이 저작물의 표현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성형 AI를 학습시킬 때의 복제는 유용한 생성형 AI를 만드는 것. 기존의 저작물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복사기가 아니고 얘네 패턴을 익혀서 완전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너무 트랜스포머티브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기존에 선례가 있습니다. 공정이용으로 봤던 선례. 구글북스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구글북스 사건은 도서관에 있는 이 책들을 전부 다 PDF로 그냥 복제를 한 것이죠. 이 복제를 해서 어떤 이득이 있었느냐. 여기에 이제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일일이 다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어떤 책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화함으로써 검색을 엄청 쉽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도서를 빨리 찾을 수 있고 이런 이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저런 그 복제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런 것만으로도 공정이용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북서는 완전히 생으로 원저작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고 원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고 원저작물을 빨리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목적만 가지고 복제를 한 것인데도 공정이용으로 봤는데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거는 당연히 트랜스포머티브하고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잠재 시장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뭐 네 번째 이제 요건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그 기존의 저작물이 있을 때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를 하게 되면 기존 저작물이 팔리지 않고 불법 복제물이 팔림으로 인해서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돈을 못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성형 AI는 어떻습니까? 기존 저작물을 복제를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기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존 저작물이 안 팔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존의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이 생성형 AI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한테 일을 맡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걸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돈을 받고 창작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나한테 창작물을 의뢰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저작권법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저작권법은 기존에 만들어진 저작물의 가치, 기존에 만들어진 저작물의 뭐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인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저작물을 관해서 창작자들의 직업이 뭐 침해받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저작권법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입법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이용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논리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톰슨 로이터라고 저게 웨스트로 맞습니다. 웨스트로라고 해서 그 미국의 판례나 법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 웨스트로에서 제공하는 이 법률 리서치 내용 같은 것들을 로스 인텔리전스가 학습 대상으로 허락 없이 삼아가지고 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로스 인텔리전스가 생성형 AI를 만들어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로스 인텔리전스가 다시 한번 공정이용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 하면 아까 제가 생성형 A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어떤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화가가 만들어낸 기존 그림이 있는데 생성형 AI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만들어낸 뭐 동종 고품질의 유사한 그림이라고 하면 기존 그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사례에서는 이게 생성형 AI 시장이 아니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장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판례를 요약하고 기존에 있는 법리를 요약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톰슨 로이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이나 톰슨 라이터의 어떤 가치를 저 로스 인텔리전스가 다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서 공정이용이 아니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챗GPT나 그림 생성 AI나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소송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미국 법원이 앞으로도 공정이용 항변이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관련해서 그림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정이용 항변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항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상파 3사하고 네이버는 그 뉴스를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디어 소송이 제기가 된 거고요. 그 지상파 3사의 뉴스 컨텐츠를 네이버가 무단으로 학습해서 생성형 AI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서 지상파 3사가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쟁점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뉴스 콘텐츠가 저작물이냐? 뉴스라는 것은 그냥 시사 보도잖아요. 있었던 일들을 어떤 기자들이든 똑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작권법에서도 시사 보도 같은 것들은 저작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 뉴스 콘텐츠는 사실은 기자들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영상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영상 자체는 또 새로운 창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콘텐츠가 저작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뉴스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시사보도로서의 성격 때문에 이게 꼭 저작물인가, 저작물의 보호 범위가 넓은가 좁은가라고 봤을 때는 좁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습 단계에서의 복제는 공정이용으로 면책되는가, 뭐 이런 건데, 이게 기존 저작물의 시장을 넓히느냐 좁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뉴스 콘텐츠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뉴스 콘텐츠의 가치는 시의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뭐였는지를 찾아보려고 뉴스를 보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있었던 일, 오늘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생성형 AI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존의 이 뉴스 콘텐츠의 어떤 시의성을 대체할 수 있느냐?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시사보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이 뉴스 콘텐츠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만들어 써도 되느냐? 방송사 입장에서는 뉴스를 하나 만들려면은 기자들, 뭐 카메라 다 동원해서 편집하고 엄청나게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시간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갖다 써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이건 뭔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구제가 돼야 될 텐데, 구제가 되는 것이 꼭 저작권법일 이유는 없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다른 것들로 해결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송도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초과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생성물 단계에서의 논란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AI한테 프롬프트를 입력해가지고 어떤 생성물이 나왔을 때 그 생성물이 저작물이냐,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저작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 제공에 불과한 프롬프트 입력 행위만으로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한테 저렇게 생성된 그림이나 표현에 저작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확고한 법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아주 단순한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첫 번째 화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화면이 제가 마음에 들진 않아서 다시 프롬프트를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왔던 처음 그림을 소재로 해가지고 제가 직접 무슨 포토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창작 과정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처음에 생성형 AI를 사용했던 것은 제가 단순히 창작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우리 저작권 법리로도 생성형 AI가 관여하고 있는, 개입되어 있는 생성물에 대해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AI로만 만든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위원회가 이 편집 저작물로 등록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것이면 전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것은 오해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저작물도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중국에서는 생성형 AI로 만든 왼쪽 그림을 오른쪽 그림처럼 다른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않고 도용해서 가져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그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만들어낸 저 왼쪽 그림이 처음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나온 그림이 아니고 저 그림을 얻어낼 때까지 원고가 굉장히 많은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추가 프롬프트를 넣거나 뭘 했거나 이렇게 해서 창작 과정을 원고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것은 원고의 저작물이다라고 봐서 저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형을 해서 썼다면 저것은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이제 본 사안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요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저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림은 프롬프트를 너무 단순하게 넣어가지고 넣자마자 나온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창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당신이 가질 수 없다. 딴 사람이 이걸 갖다 썼더라도 당신이 뭐라 할 수 없다. 라는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침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침해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지브리풍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는 기존 저작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기존의 저작물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짠 하고 나타난 생성물은 기존 저작물하고 유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존 저작물하고 유사한 어떤 이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고 그 과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저한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기존 저작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존 저작물하고 유사한 생성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저작물의 복제물이 될 수도 있고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럼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한테라든 책임을 좀 묻긴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한테 물을 수 없다면 남아있는 것은 AI 개발사죠. 개발사한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창작자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의거 관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의거 관계라는 거는 내가 저걸 보고 베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생성형 AI는 여러 저작물을 학습을 하긴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성형 AI가 어떤 생성물 결과물을 내놨을 때 어떤 경로를 가지고 어떤 소스를 가지고 이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봐서 기존 저작물을 AI가 학습을 한 겁니다. 학습을 했는데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생성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생성물이 나온 경로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패턴들을 여러 개 따왔는데 얘 말고 다른 그림들의 패턴을 쭉 조합해서 따와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하고 유사하더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성물이 나타난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이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이 AI 개발사가 질 수 있느냐? 얘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자가 이거를 입증하기도 어렵겠죠. 근데 이걸 AI 개발 단계에서 학습 대상으로 기존 저작물을 학습한 경우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작자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자들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개발사한테도 물을 수 없고 프롬프트 입력한 사람한테도 물을 수 없고 이런 갑갑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생성형 AI를 개발할 때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사실 법적으로 저작권자들이 따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개별적인 상황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상. 그러니까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그 중국 판결인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작자 권리 연합이라고 영국에서는 창작자들이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네들이 이제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AI 기술과 산업 발전 그리고 이제 창작자들의 보호와 문화 창달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잘 서로 양보를 하거나 새로운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산출물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이나 인공지능 산출물을 저작권 침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이제 만들 예정인데 일단 나오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넘겨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정말 봐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간단히 질문 하나 정도 받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제가 사진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언론사나 뭐 이런 이제 돈 때문에 초상권이라는 것 때문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뭐 좀 공공도 있지만 상업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의도치 않지만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정재가 나왔든지 90%, 뭐 박보검이 나왔다면 이정재가 왜 내 얼굴을 썼냐? 넌 아니다. 얘가 했다. 그렇게 분쟁이 나면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저작권 문제는 아니고 초상권 문제죠. 초상- 네, 초상권 문제인데 사실 이제 초상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의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진을 학습했는데 패턴들을 쭉 따와가지고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정재 씨하고 비슷한 얼굴이 나온 거지 이정재 씨를 쓴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체에서는. 하지만 초상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대놓고 그냥 나하고 똑같은 얼굴인데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얼굴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맥락을 볼 겁니다. 이 사진이 이제 결과물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냥 자기 컴퓨터에서 자기만 보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될 일이 없겠죠. 그 이정재 씨하고 비슷한 얼굴을 예를 들어서 광고에 썼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이정재 씨하고 유사한 초상을 가지고 이정재 씨의 인기에 편승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구나 라고 맥락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실제 이 사용 행위를 특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리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60%는 괜찮고 70%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는 건데 결국에는 맥락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정재 씨하고 비슷한 얼굴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광고에 썼다라고 하면 법원이나 뭐 수사기관이나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정재 씨의 초상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구나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생성형 AI한테 프롬프트를 입력해가지고 이정재 씨하고 비슷한 얼굴을 만들어줘. 이러면 그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정재 씨하고 비슷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슷한 사진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걸 이용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뭐 사진, 자기 뭐 어떤 뭐 상품이나 광고에 그 사진을 쓰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이정재 씨하고 비슷한 얼굴을 사용을 해서 이정재 씨의 인기를 가지고 내가 부정한 목적을 얻으려고 했다. 라고 하면 이 법원이나 제3의 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정재 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볼 여지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의 대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고, 너무 복잡해서 이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앉아서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을 모방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라고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두 개의 발표 잘 들은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발표 해주신 김우균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감사연구원에서 해주실 거고요. 디지털 감사연구팀 양수임 행정사무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최고 감사기구의 AI 감사 동향 및 시사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양수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최고 감사기구의 AI 감사 동향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이제 감사기구의 AI 감사 사례를 주요국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앞서 이제 여러 이제 교수님들, 변호사님께서 이제 좋은 주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짜뉴스,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 이게 좀 중요한 이슈 현장에서 또 이렇게 해외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감사기구 협의체는 23년 인도에서 열린 싸이 20에서 책임성 있는 AI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감사기구들은 AI 긍정적 이용 장려 및 역기능 해결을 위한 윤리적 원칙을 확인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볼드체로 좀 강조한 부분을 보시면 최고감사기구의 역할이 AI 활용 사업의 효과성 증진, 그리고 정부 모니터링 지원, AI 거버넌스 최적화 지지, 공정한 AI 활용 지지에 대해 감사원이 역할을 하겠으며, 감사원이 공공 서비스의 AI 이행과 연관된 위협을 파악, 완화하기 위한 건전한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감사에서의 AI 활용과 그리고 이를 위해 내부 역량을 증진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감사 기구들이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각국의 이제 AI 관련 감사 동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EU입니다. EU는 다양한 주체들이 AI 감사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순서대로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 유럽 회계감사원, 그리고 유럽 내부감사기관 연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에 표시된 회계감사원이 수행한 EU의 AI 야망, 앞으로 더욱 강력한 거버넌스와 집중적인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제가 달려있는 보고서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EU의 AI 계획에 대한 정책 평가를 수행한 보고서입니다. EU는 18년과 21년에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제 공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감사국이 이때 EU가 발표한 이 계획에 대해서 기여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18년과 21년에 EU의 계획의 조율, 데이터 공유 및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공통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치, 그리고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즉 EU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AI 연구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평가를 하였는데요. 결론을 보시면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EU에서 발표한 계획과 각 개별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거버넌스들이 효과적으로 조율되지 못했고, 달성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투자가 조금 미흡했으며, 중소기업 조치라든지 아니면 연구 결과 활용이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그 세 번째로 보시면 여기 자체 감사 기구에서도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보고서는 유럽 내부 감사기관 연합에서 발표한 내부 감사인을 위한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EU의 AI 액트를 쉽게 설명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부 감사인이 조직이 AI 액트를 잘 준수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서 이제 조직 내부의 이행 사항을 조직 내부에서 체크하고 개선하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감사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자체 감사 기구에서 이런 내부 감사에 관련된 보고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국입니다. 사실 이 미국이 AI 감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한 바이든 행정명령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이제 가장 선제적으로 GAO에서 21년에 AI 책임성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감사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각 부처에서 시스템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이가 감사자가 부처가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할 항목이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데이터, 신뢰성 평가와 같은 데이터 분야, 그리고 관리 운영 프로세스와 같은 거버넌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AI 시스템의 결과를 평가하는 성과평가, 이렇게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제 GAO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에 앞서서 이제 2020년에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AI의 연방정부 활용 촉진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따라서 이후 GAO나 자체 감사 기구들의 AI 관련 감사는 이 앞서 소개드린 GAO의 프레임워크와 행정명령 이행에 대한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GAO는 이제 처음에 21년도에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지금 25년도까지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이제 AI 감사를 수행해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24년에 발표한 그 감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감사 사례는 국토안보부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이제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 사례입니다. 이제 이 사례는 AI 위험 평가 지침을 이제 업데이트할 것을 주로 권고하고 있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실 수 있는 이제 권고 사항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발표 자료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이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체 감사기구가 AI 감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 사례를 보시면 재무부의 조세행정총괄감사국이 이제 자신이 관장하는 이제 국세청이 세무행정에서 사용하는 AI를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수행을 할 때 GAO의 이제 프레임워크도 일부 활용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도 GAO의 틀을 준용하여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감사원은 중앙정부 행정 업무 전반의 알고리즘 활용 사례, 잠재적 위험 요소, 품질 및 위험 관리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통합된 용어, 정의, 기준이 미흡하고 부처마다 알고리즘의 목록에 대해 체계적 정비가 미흡하며 개인의 접근권과 알고리즘 설명이 좀 미흡하고 외부 공급 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난해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및 품질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제 권고 2번과 4번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감사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또한 부처는 알고리즘 생애 주기에 따라 AI를 관리하며 3번, 5번에서 보시다시피 윤리적 그리고 개방적 성 증진 조치들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외부 계약 시 통제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라는 계약 시 주의사항까지 네덜란드 감사원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국가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영국의 NAO 사례입니다. 영국 감사원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서 AI 기회 극대화 및 위험 완화를 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총괄부서인 이제 내각부와 과학기술혁신부를 중점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일관된 계획 부족, 책임의 중복, 거버넌스 체계, 기존 레거시와의 충돌 및 정부 표준 및 지침의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제 권고사항을 이제 냈는데요. 사실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통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 개발, 정부 내 AI 사용 사례를 이제 정부 내에서 공유해서 어느 부분이 더 AI 사용이 효과적일지, 어떤 부처에 우선순위적으로 적용할지 이런 사례들, 효과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각부 산하 센트럴 디지털 앤 데이터 오피스에게는 특별히 권고를 하여서 기존 IT 인프라의 레거시 문제, 그리고 AI 도입에 대한 접근 장벽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조금 중요하게 얘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 지침 및 표준을 재검토하여 AI 활용의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여러 감사원에서 감사를 수행한 사례, AI 관련해 감사를 수행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서 앞서서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신 다뤄주셨던 이슈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AI를 감사한 이슈도 있으나 딱 AI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 그 주요 이슈, AI와 관련된 주요 이슈인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대응,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에 있어서 다른 나라 감사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아무래도 유럽이나 GAO를 중심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저작권 이슈는 이제 저도 너무 이제 확인하고 싶었으나 이제 아무래도 공공 부분이 감사를 수행하기엔 좀 이른 부분인 것 같아서 감사가 수행이 없어서 제외하고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 이슈입니다. 해당 이슈는 앞서 정두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딥페이크 관련 이제 국가 내부의 문제점보다는 외국의 허위 정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유럽 회계원의 Disinformation Affecting the EU입니다. 이 보고서는 18년 발표된 EU의 허위 정보 대응 행동 계획이 의도한 행동 결과를 이제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여기 중간에 평가 결과를 보시면 회계 정보 유럽 회계원에서는 이제 이 계획이 대체로 시의적절하게 구성되었으나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허위 정보 위협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회계원에서 행동 계획의 업데이트가 부재하였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을 제가 조금 뽑아보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술이 끊임없이 또 매우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AI도 재학습을 하는데 그것과 똑같이 이제 계획과 전략에 있어서 사람도 재학습을 빠르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목할 점이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제 전략을 마련해라 하고 지적한 점입니다. 이제 가짜 뉴스는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가짜 뉴스를 대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두 사례는 본격적인 감사 보고서는 아닌데요. GAO의 오리진 디스인포메이션의 경우 EU의 앞서 말씀드렸던 EU 사례와 같이 외국의 허위 정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기관의 노력을 조사하는 보고서입니다. 이제 해당 보고서는 이제 본격적인 감사 보고서라기보다는 우리로 치면 자료 수집해서 이제 나온 정도의 보고서이고 25년에 해외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미국 기관들, 앞서 이제 세 기관들의 정보 공유 및 조율 노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 예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 분야는 계속 워낙 업데이트가 빠르다 보니 한번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보고서를 보시면 GAO는 Science and Tech Spotlight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하는 보고서들을 이제 별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GAO에서는 이때 이제 딥페이크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들을 몇 개 던졌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현행 법률이 충분한가? 그리고 어떤 기관에 권한과 책무를 부여할 것인가? 딥페이크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탐지 그리고 인증 기술을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를 이제 맨 마지막에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데요. 이 GAO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가짜뉴스 분야에서는 감사는 외국의 허위 정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확인하고 내부의 리터러시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닌가 하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이제 GAO의 두 가지 사례를 감사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토안보부의 생체인식 신원 시스템입니다. 그 보고서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생체인식 신원 시스템 DHS는 프로그램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단점을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이제 국토안보부는 2016년부터 이제 오래된 생체인식 신원관리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GAO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19년 이후 프로그램의 변화, 그리고 프로그램의 비용 일정 예상과 GAO의 비용 일정 모범 사례와 얼마나 합치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이제 DHS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선별된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얼마나 이행해야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먼저 비용 및 일정 추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은 딜레이 될 수 있고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GAO의 비용 일정 모범 사례와의 합치 정도를 판단하였을 때 이제 비용 견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관리국 연방기관이 얘기하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중 5개만 완전히 이행하여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생체 인식 신원 관리 시스템이 저장하고 공유할 수억 명의 개인의 개인 식별 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GAO에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정보 역량 평가 등 이제 연방기관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달성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있는데, 이 중에 5개만, 여러 개 중에 5개만 완전히 이행하여서 이제 저런 다른 것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토안보부 등의 안면인식 서비스 활용 현황을 감사한 GAO 사례입니다. 이제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이제 다른 것 좀 넘어가더라도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 요건 충족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제 AI와 관련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실 사항은 여기 감사 결과 1번에 보시면 직원에게 얼굴 인식 AI에 대한 교육 없이 서비스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기관에서 AI 사용에 대한 교육 수요가 권고 사항에 불과하였고,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경우에도 교육이 직원들의 AI 사용에 효과적이었는지를 그리고 효과성을 판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AI는 첫 세션에서 이제 김정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앞서서 이제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 요건이 미충족되었고, 3번으로 안면 인식과 관련된 행정명령의 이행이 미흡하였는데요. 안면인식 서비스는 민간 정보를 다루고 편향 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행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제 안면인식에 관한 법무부 공통 정책이 마련이 미흡하였고, 이제 구체적 지침 없이도 계속 기술을 사용하고 안면인식 연구 개발에 대한 예산 배정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에 구체적 지침이 없어도 계속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요건 등 이제 법령과 지침의 이행 및 충족 여부를 계속 감사원에서 확인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에서 지적되었듯이 민간 AI에 관련해서는 이제 직원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AI를 사용할 때 좀 확인하고 이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요 이슈 중 마지막 세 번째 정보 보안 이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의 경우 제가 이제 부제를 조금 달아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실 이 분야는 이제 AI가 개념이 AI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도 매우 관심이 가졌던 분야이지 않습니까? 정보 보안은 이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이제 감사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만들거나 하고 있진 않아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제시하였으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혹시 내부에서 이제 정보 보안을 위한 정책을 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GAO에서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행상황 점검과 관련된 감사드립니다. 24년 GAO의 생체인식 신원 시스템, 국가안보국은 프로그램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담점 해결해야 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AO는 국가안보국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AI 시스템 목록의 정확성과 사이버 보안을 위한 AI 사용을 관리 감독한 정도를 확인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된 점이 DHS는 두 개의 사이버 보안용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시스템만 GAO가 보기에는 하나의 시스템만 AI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서가 제시한 목록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안보국이 AI가 목록에 추가되기 전에 이제 활용 사례를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 절차에 대해서 정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GAO에 대해서 이제 AI 관련 지적사항을 보면 이렇게 목록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AI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이제 평가하는 이제 미국조차도 이렇게 정부가 어디에 AI를 사용하는지, 어떤 시스템이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판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게 정부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이냐 이런 사례 목록을 좀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국정안보국이 사용한다고 한 이 사이버 보안용 AI인 자동화된 개인 식별 정보 시스템이 GAO 책임 프레임워크의 핵심 프랙티스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맨 첫 전쯤에 미국에서 말씀드렸던 이 GAO AI 책임 프레임워크가 이제 핵심 프랙티스를 여러 가지 제공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 감사 사례는 전부를 활용하지는 않고 일부만을 뽑았습니다. 11개 정도를 뽑았는데 이제 이쪽 아래의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비난 쪽이 많이 이행이 된 것이고 이제 비어 있는 것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인데 데이터와 같은 부분은 이제 완전히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GAO AI 책임 핵심 프레임워크를 이제 이행을 하여라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위험 시리즈 국가가 직면한 중요한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 필요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그간 GAO가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여러 권고 사항을 제기하였기에 이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중간에 맨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한 반수 이상의 이제 권장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 상황 점검을 하였는데 이제 많이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 이제 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이고요. 옆쪽에 보시는 3번 보고서도 비슷하게 요 보고서의 제목은 사이버 보안 주요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요건의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이제 GAO가 이행 상황은 아니고 이제 그 연방 행정명령, 연방 IT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에 대해서 이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것인데 여기는 좀 더 많이 이행을 했지만 한 5개 정도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이행을 좀 더 잘해야 한다. 하는 이제 권고를 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이슈인 정보 보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보 보안에 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좀 정리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베스트 프랙티스도 이제 열심히 준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행정명령 그리고 GAO가 권고한 이행 상황 등에 권고한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GAO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보시면 제가 설명한 사례들이 거의 국토안보국, 국방부 이런 데 좀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당 기관들이 아무래도 좀 굵직한 기관이다 보니 선제적으로 AI를 사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GAO에서 감사 우선순위가 이제 안보 그리고 민감 정보 부분 등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AI를 좀 우선적으로 좀 주의를 기울이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알고리즘 감사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성형 AI로 인한 리스크가 확대되면 이에 대한 정보의 대응책이 나올 것이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감사 범위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앞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자체에서도 감사에 있어 AI 활용을 늘리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감사 범위가 생성형 AI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감사 범위가 확대되고 또 감사에서 AI를 활용하려는 계속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인들의 역량 증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이제 해외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면서 국제 공조 속에 수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지식을 얻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는데, 한 가지 이건 질문은 아니고 부탁인데요. 이렇게 하시면서 느낌이, 다른 나라 사례들, 그리고 또 뭐 이슈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것 같고,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이렇게 좀 관통하는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고, 또 하나를 마지막에 얘기해 주실 때 이제 전문 역량을 좀 키운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가지 그림 중에서 왼쪽 두 개가 이제 전문적인 역량하고 또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전문 역량을 키우기가 이 AI 관련해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발표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이제 좀 경직적인 조직적 특징상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한 가지는 부탁이고 한 가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뒤로 갈게요. 네,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벌써 여기를 먼저 해주시구나.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1섹션에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나라 사례를 쭉 봤을 때, 제가 본 것은 이제 다른 나라 감사원들이, 정부가 AI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과적인지에 대한 쭉 전체적인 감사를 한번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영국도 그랬고, 네덜란드도 그랬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 장애물이 무엇인지,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사를 해서 NAO는 기존의 이제 행정 문화들이나 이런 기존의 레거시가 계속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정부의 AI 정책 대응이 효과적인지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좀 EU, 영국, 네덜란드, 요런 사례들은 그렇게 보이고, 이제 미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감사 프레임워크, 감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하였는지를 이제 약간 핀포인트적으로 확인하는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의 감사가 현재까지는 수행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 역량 증진은, 어렵죠.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여기 통신학교에서도 많이 오시고, 여러 다른 기술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이제 다양한 전문적 역량들을 이제 저희 감사원이나 아니면 또 정부 내부로 이제
체화하는 또 이제 많은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제 그분들을 뭐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외부 위원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계속 여러 그 정부와 또 이제 과학기술 이게 인들 간의 계속 상호 교류와 이제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